이제 막 수능 성적표를 받아 드셨군요. 눈앞에 찍힌 그 숫자들. 한참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안개가 거치질 않죠. 국어 표준 점수 128점, 수학 131점. 그래서 이 점수로 대체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갈 수 있다는 걸까요? 아마 지금쯤이면 막막함이랑 불안감이 막 뒤섞여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럴 때 펼쳐드는 게 있었잖아요. 아, 그 커다란 종이 배치표요? 네, 신문지만한 거. 거기에 자 대고 줄 그어가면서 이 정도면 한번 비벼볼 만한가? 하고 가늠하던 시절이 있었죠. 맞아요. 정말 아날로그 감성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상의 수험생 민준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민준 씨의 점수 단순 총합이 작년 A대학 합격선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 그래서 희망을 가졌겠네요. 네, 그래서 가장 유명하다는 모의 지원 사이트에 자기 점수를 딱 입력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합격 예측에 선명한 빨간불이 뜬 겁니다. 불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민준 씨는 지금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대체 뭘 놓친 걸까요? 민준 씨가 바로 수만 명의 수험생들이 매년 빠지는 가장 첫 번째 함정에 발을 들인 겁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바로 그 함정의 정체와 해결책, 입시 데이터 전략, 모의 지원 칸수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21세기 입시는 감이나 운이 아니라 정말 철저한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맞습니다. 민준 씨가 마주한 저 빨간불의 의미부터 그걸 파란불로 바꿀 전략까지 오늘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민준 씨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부터 짚어보죠. 네, 바로 단순 합산의 오류입니다. 단순 합산이요? 네, 수능 성적표에 나온 국어, 수학, 탐구 점수를 그냥 그대로 더해서 내 총점은 380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입시 장벽의 출발선에서부터 아예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 점수는 실제 대학 입시에서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점수를 더하는 게 의미가 없다뇨. 그게 제일 직관적인 방법 아닌가요? 제 점수가 높으면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물론 점수가 높으면 유리하죠. 그런데 어떤 점수가 높으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 여기서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환율에 비유하면 아주 쉬워요. 환율이요? 네. 우리가 가진 10만 원은 한국에선 분명 10만 원의 가치를 갖죠. 근데 이걸 들고 미국에 가면 약 70달러, 일본에 가면 1만 엔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나라마다 가치가 달라지니까. 바로 그겁니다. 돈의 액수는 그대로인데 어느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능 점수가 일종의 원화 같은 거고 각 대학이 미국, 일본 같은 각기 다른 나라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환율, 다시 말해 환산 공식이 대학마다 제각각인 거죠. 공식이 다 다르군요. 네. 예를 들어 A대학은 수학 점수의 1.5배 가중치를 주고 탐구는 0.8배만 반영한다. 이런 자체 공식을 쓸 수 있고요. B대학은 아예 국어랑 수학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고 탐구는 백분위를 활용한다는 전혀 다른 공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대학 안에서도 학과마다 공식이 다르기도 해요. 와, 그렇다면 민준 씨의 경우 단순 총점은 작년 합격선이랑 비슷했을지 몰라도 그 A대학이 환산 공식에 넣어보니까 수학 비중이 엄청 높아서 점수가 확 깎여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수능 점수라도 A대학식으로는 1000점 만점에 980점이 나와서 합격권인데 B대학식으로는 950점으로 계산돼서 불합격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야, 이걸 전국의 수백 개 대학, 수천 개 학과에 맞춰서 일일이 손으로 계산한다. 자료에 따르면 2박 3일은 좋게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은행이 환율 계산을 대신해 주듯이 이 모든 걸 1초 만에 처리해주는 모의 지원 시스템을 반드시 써야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써야 한다는 건 이제 명확해졌네요.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어떤 시스템을 써야 할까요? 검색해보면 진학사, UA, 메가스터디, 대성 마이맥 너무 많은데요. 전부 다 훌륭한 회사들이죠. 하지만 정시 입시에서는 사실상 업계 표준처럼 여겨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특정 업체를 광고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의 기본 원칙 때문이에요. 바로 표본이 많을수록 예측은 정확해진다는 거죠. 아, 더 많은 사람이 쓰는 곳을 봐야 내 위치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신뢰도가 높은 것처럼요. 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수험생과 입시 컨설턴트들은 가장 많은 표본이 모이는 진학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본인의 수능 성적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성적표 보고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니까 이건 간단하겠네요. 간단해 보이죠? 근데 여기가 바로 입시 전략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네, 왜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학생 중에 표준 점수 십자 하나를 잘못 입력한 채로 한 달 내내 입시 전략을 짠 경우가 있었어요. 헉, 마감 직전에야 실수를 발견하고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했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와, 성적표에 적힌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이 숫자 하나하나를 정말 10번, 20번 확인해서 단 하나의 오타도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은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1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게 입시인데 잘못된 데이터를 보고 원서를 썼다가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만 무사히 마치면 그 다음은 마법 같아요. 확인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2박 3일이 걸려도 못할 그 복잡한 계산이 단 1초 만에 끝나죠.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대학, 모든 학과에 대한 제 점수와 예상 등수가 화면에 쫙 펼쳐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자, 바로 이 화면에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알록달록한 숫자랑 그래프 속에서 우리 눈을 사로잡는 가장 중요한 정보, 바로 칸 또는 칸수라고 불리는 지표입니다. 민준 씨를 좌절시킨 그 빨간불의 정체이기도 하고요. 네, 이 칸수가 모의 지원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합격 확률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죠. 직관적이다. 네, 보통 0칸에서 9칸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합격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칸수는 신호등처럼 색깔로도 구분이 돼요. 아, 신호등이요? 그럼 그 신호등 색깔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단계별로 한번 해독해 주시죠. 먼저 1칸에서 3칸까지, 여긴 예외 없는 빨간불 구간입니다. 빨간불. 네, 불합격 확률이 매우 높다는 강력한 경고죠. 여기에 원서를 쓰는 걸 상향 지원 또는 속어로 스나이핑이라고 부릅니다. 스나이핑, 저격이군요. 말 그대로 저격이죠. 합격하면 대박이지만 사실상 로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또 이 로또를 사는 심리가 무시 못할 변수가 되기도 하고요. 다음은 4칸이겠네요. 주황불 정도 될까요? 네, 딱 그 정도입니다. 여전히 불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지만 3칸 이하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바로 추가 합격, 즉 추합의 마지막 자리를 노려볼 만한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아, 가시권. 예비번호 맨 끝자리라도 받아서 아슬아슬하게 문 닫고 들어갈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애타는 구간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고민할 것 같은 5칸, 노란불이네요. 맞습니다. 합격과 불합격 딱 반반, 동전 던지기 같은 구간입니다. 최초 합격보다는 추가 합격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죠. 딱 반반이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5칸이라도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질이 다르다. 네, 지원자들 중에서 내가 앞쪽 5칸인지 아니면 뒤쪽 5칸인지, 또 작년 추가 합격은 몇 번까지 돌았는지를 함께 봐야죠. 그래야 비로소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안정권이네요. 6칸부터는 초록불이 켜집니다. 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구간이죠. 최초 합격을 기대하거나 추가 합격이 되더라도 안정적인 앞순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 6칸짜리 학과를 최소 하나는 포함해서 원서 조합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 6칸이 마냥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가 바로 두 번째 함정이에요. 함정이요? 많은 학생들이 월요일에 뜬 6칸을 보고 아, 여긴 됐구나 하고 안심해버립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원서 마감 직전 이틀 동안 안정 지원을 하려는 다른 학생들이 막 몰려들면서 6칸이었던 학과가 5칸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와, 30%나요? 네, 초록불이라고 해서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월요일의 6칸과 마감일 오후의 6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7칸에서 9칸까지의 파란불 구간은요? 이건 무조건 합격 아닌가요? 이게 왜 나쁜 거죠? 합격 자체는 거리 확실하죠. 나쁘다기보다는 기회비용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기회비용. 네, 8칸, 9칸이 떴다는 건 내 점수에 비해 대학이나 학과를 너무 낮춰 지원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가나다군 3장의 카드는 정말 소중한 기회인데 그중 한 장을 너무 안전하게만 써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물론 재수는 절대 안 된다는 학생에게는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다시 민준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칸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요? 가나다군 3번의 기회를 어떻게 배분해야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도의 심리전이자 전략 게임입니다. 민준 씨의 성향에 따라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요. 적정적인 6칸짜리 하나 더하기, 적정 수준인 5칸짜리 하나, 그리고 소신껏 도전하는 4칸짜리 하나, 소위 말하는 6고4 조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붙여놓고, 하나는 기대해보고, 하나는 던져보는 균형 잡힌 전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민준 씨가 나는 꼭 가고 싶은 꿈에 대한 있다. 재수까지 각오했다는 도전지향형 민준이라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럴 땐 더 공격적인 조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매우 안정적인 7칸짜리를 다군에 하나 딱 확보해서 심리적 안전판을 마련하고 일단 하나는 붙는다는 확신을 갖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가군과 나군 카드 2장을 모두 합격 확률이 낮은 3칸, 4칸짜리 꿈의 대학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식의 전략이죠. 혹은 안전카드 없이 5칸, 5칸, 4칸처럼 모든 카드를 가능성 있는 곳에 집중하는 승부사 같은 전략도 있고요. 와, 이건 전적으로 본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른 선택의 문제입니다.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점수에 맞춰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과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6칸이 5칸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이 칸수가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모의 지원은 말 그대로 모의 일궁이에요. 지금 보이는 칸수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요? 네. 특히 데이터가 크게 업데이트되는 변곡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변곡점. 주식시장에서 큰 닙스가 터졌을 때처럼 판이 흔들리는 시점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첫 번째는 수능 성적이 공식 발표된 직후입니다. 가채점 결과로 모의 지원을 하던 학생들이 모두 실제 성적을 입력하면서 순위가 한번 크게 요동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변곡점은 수시 합격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발표되는 시점입니다. 수시 2월 인원. 맞아요. 작년에 어떤 학과는 수시에서 너무 많이 뽑아서 정시 인원이 0명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수시에서 다 못 채워서 정시 인원이 2배로 늘기도 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학생은 본인의 꿈의 학과가 계속 5칸을 유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시 2월 인원 발표 결과 그 학과의 정시 모집 인원이 예상보다 절반으로 줄어버린 겁니다. 헉. 그러자 5칸이었던 합격 예측이 하루아침에 2칸으로 곤두박질 쳤죠. 와, 5칸이 2칸으로. 네. 결국 그 학생은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했습니다.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입시 기간 내내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엄청난 심리전이네요. 이런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네, 보통 이런 모의 지원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약 7만 원에서 10만 원 선에서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어요. 7만 원에서 10만 원? 어떤 분들에게는 이 금액이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게임 아이템 사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분석을 통해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4년 혹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지 모르는 대학 간판과 전공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비용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히려 이 투자를 아끼는 것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죠. 오늘 민준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파헤쳐봤네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 입시는 더 이상 어른들의 감이나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철저한 정보전이자 데이터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감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앞서 지원한 수만 면의 표본 데이터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민준 씨는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했고 여러 가지 전략 포트폴리오도 손에 쥐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50%의 가능성을 가진 5칸에 과감히 도전해서 짜릿한 결과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90% 이상의 안정성을 가진 7칸에 안착해서 남은 시간 동안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겠습니까? 데이터는 확률을 보여줄 뿐 선택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선택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